그러면은 일단은 그 문화적인 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급여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적인 인식도 그렇고 사실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글로벌 인재 측면에서 봤을 땐 굳이 한국 기업에 올 필요가 있나 또 이럴 수 있다라는 없죠. 거고. 없죠. 안 옵니다. 그래서 나가기만 하죠. 음.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좀 두려울 정도예요. 그게 특히 미국으로 가는 거는. 그렇죠. 예, 중국 갈 때는 눈치라도 좀 봤잖아요. 미국 가는 거는요 눈치도 안 봐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가죠. 우리 이제 미국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효과로 또 국내에다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연수 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스터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사례 발표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거기는 이직이 많으니까 서로 소개해주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후배한테 뭐 연결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쪽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을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인데. 근데 또 개개인의 그게 선택이고. 그것도 이제 그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재 유출이냐 아니면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 후자로 보면 좋은 건데. 근데 그게 기존의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대가 확장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아, 그쪽에서 공부하고 예. 돈도 벌고 와서 돈도 한국에서 벌고 창업하고 기술 다 얻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만 실리콘밸리에 대만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젠슨 왕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의 리사 수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만하고 비즈니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만의 확장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도도 실리콘밸리에 그 구글 CEO니 뭐 엄청 인도 많죠. 출신 CEO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인도 네트워크예요, 그게. 본국하고도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이스라엘은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1980년대 실리콘밸리가 그 초창기에 발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거든요. 거기서 실리콘밸리도 발전시키고 자기 실력도 쌓고 그걸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재창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나가잖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걸로 끝. 너도 와. 이쪽으로. 네. 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모국인 대한민국이 글로벌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 다른 거야.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 사회는 자기가 성공한 그 사회하고 너무 다른 거죠. 들어오면 급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뭐 아이들이 적응하기도 어렵고 없고. 자기 자식들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도 다 바꿔야 돼요 이제. 싱가포르이 저는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시 데리고 복귀하기에는 가족에게 면이 안 서고 설득도 못하는 거고 척박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병원 다니려고 다시 올 거예요. 의료보험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글로벌 컨설턴트 그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가 한국 와서 창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데 그런 제2, 제3의 이것들이 뭐가 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리스창 장충모 씨가 장충모님이었네요. 장충모예요. 낯서네. 모리스창이 한국식으로 읽으면 장충모인데 그 양반이 대만에서 태어났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났나. 아무튼 대만 출신인데 그 미국에 건너가서 MIT 나와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가지고 한 30년 근무하다가 1980년대 대만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TSMC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미국 네트워크와 이 타이완 네트워크를 다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수준의 회사가 타이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타이완 정부에서 당시 뭐 모리스창한테 요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모리스창이 그 이후에도 엄청난 끈끈한 네트워크를 글로벌리하게 펼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또 끈끈하고. 그렇죠. 젠슨 왕. 그래서 뭐 TSMC 입장에서는 거의 의도적으로 파운드리를 따라오고 있는 삼성을 더 낙오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죠.
글로벌 그야말로 비즈니스하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비즈니스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당신들이 여기 오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편하다. 여기는 전혀 아이들 교육 걱정도 하지 마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 10여 년 전에도 나왔고 한 20년 전에도 나왔고 뭐 송도를 뭐 국제금융의 뭐 중심지로 청라를 뭐로 만들 때 항상 싱가포르 모델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교사들이 안 움직여요. 이게 왜 교사들의 문제로? 불편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그 영어 몰입 교육도 시키겠다 뭐 그런 거 그 생각나시죠? 어린지. 오렌지야. 오렌지를 아린지로 쓰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경수 총장인가 뭐 하는 분이 인수위원장이었어요. 여론의 명예를 맞으시고. 근데 오렌지 오랜만에 떠올리네 저도. 오렌지를 아린지라고 했다가 막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사고 그랬어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원어 발음을 하는데. 근데 한국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전교조가 비웃은 거죠. 니네 뭐 친미 정권이냐 뭐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몰입 교육이라고 하는 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수학, 과학, 뭐 사회 이런 것도 다 영어로 가리키자. 섞어서 중간중간에.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 게 몰입 교육이잖아요. 그건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은 많이 뽑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 이후부터. 근데 이명박 정권 끝나고 나서 쫙 떨어지죠. 그 숫자가. 잠시만요. 그게 이명박 정부가 몇 년도부터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예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여기 생각이 15년, 6년 더 전인데. 그때부터 그런 영어 몰입 교육을 시켜 왔으면 지금 우리 완전히 달라졌을 영어 능력이나 거예요.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근데 원어민 교사가 한 그 당시에 한 4,500 그랬었는데 4,500명이요? 네, 4,500명. 지금 3,000명 좀 넘을걸요? 오히려.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기존의 교사들이 싫어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학원 소속이 아니라 학교 소속인 소속이죠. 분들. 학교 공교육에서 그냥 정규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원어민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어 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줄었어요. 훨씬 줄었어요. 왜냐? 아니 한국인 교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걸. 기존의 교사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또 요즘에 상당히 국제적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교육이 뭐냐면 IB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IB요? 금융?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IB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IB 교육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리고 이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긴데 이게 외교관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응하기 애들이 힘들고. 가는 데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글로벌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외교관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계 곳곳에다가 보급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그 경북 사대부고라고 하는 데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든 수업이 다 토론식이에요. 모든 수업이 다 토론식이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없어요. 주입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 이거 가지고 토론합니다. 실제로 토론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도 더 잘 남죠. 실제로 그래서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둥글둥글 모여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서로 대여섯 명씩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시험이 다 주관식이에요. 논술. 자, 우리가 논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수능에다가 논술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 안 해봤으니까. 채점을 못해요. 채점을 할 수는 있는데 채점관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나라는 뭔가 표준화된 거 빨리빨리
OX 이거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시비가 안 붙잖아요. OX 하면.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오지선다. 예. 근데 그러면서 애들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빠르게. 네. 근데 여기는 다 논술이에요. 근데 그 논술로 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점은 옥스퍼드에서도 받아들이고 하버드에서도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학시험에서. 그 국제 표준 IB여서. 예. 국제 표준 IB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하지? 그 일관성을? 교사가 채점을 하잖아요. 학생 논술을 채점을 하면 네.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샘플링을 해서 그걸 IB 본부에 보냅니다. 예. 본부에서 다시 채점을 해요. 그 샘플된 답안지를. 그 한글로 쓴 답안지를요? 예. 거기다 한국인 교사들이 있어요. 한국인 채점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예. 다시 한번 채점을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점수 너무 후하게 줬어. 그러면 피드백이 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채점자가 채점했던 모든 답안지들의 점수가 재조정이 돼요. 아, 저 선생은 일부러 자기네 반 띄워주려고 열심히 뭐 점수 올려준 선생 이렇게 되면서요?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딱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점수가 지나치게 낮아도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살 떨리는 일인 거예요. 교사들한테. 거의 뭐 스포츠 VAR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진짜. 자기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교사가 시험을 보는 거죠. 아, 그 사람의 채점 능력도. 예.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런 게 그게 IB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나라가 다 영어로 했다가 네네네. 이것을 얼마 전에 일본에 보급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야 영어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본어 IB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일본판 IB 교육이 시작이 된 거고. 대신에 거기서 일본어로 시험을 봐도 그게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점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언어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실력이 된다. 사고력은. 그 한국은 한국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인가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대구에서 그거 하고 있는 데가 94개 교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합쳐서. 꽤 많이 있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꽤 된 데들도 있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거 합치면 94. 경기도에는 130개인가 그렇게 돼요 지금. 혹시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게 이제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다른 좋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빨리빨리 막 시험 보고 막 해서 갔는데 우리 애들은 막 그 문제가 학원 갔다 와야 될 시간에 막 저기서 토론하고 앉아 있고 막 무슨 책 보고 있고 야 너 뭐하냐 지금 저기 아니요. 다른 애들이랑 부모들은 다 좋아하는데 한 가지 유일한 문제는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에서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수능을 풀어야 되는데 수능은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찍는 문제 푸는 찍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걔네는 그 수능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도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다른 걸로 들어가야 돼요. 수시 입학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분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니면 미국으로 가버릴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논술형 인재들 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대학에서 수능만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교육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또 이 수능을 보는 아이의 학부모들하고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기득권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든 깨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IB 교육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북 사대부고 그 수업 현장에 가서 봤는데 몇 개 교실을 들어가 봤거든요. 예. 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와,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가? 아, 막 서로 질문하고 막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뭐 그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냥 장학 퀴즈 판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문제 내서 맞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그 하나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그 고3 학생인데 예. 타일레놀을 섭취한 후에 혈중 타일레놀 농도가 변화하는 그거를 자기가 관찰을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몸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야, 그런 학생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에세이 쓸 때 예. 그런 거 가지고 어디 화학과나 이미 대학 졸업한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갈 때도 뭐 쓸 때 훨씬 유리하겠네요. 대학에서 딱 볼 때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런 창의적인 인재. 예. 그래야 되는데 수능에는 꽝이죠, 그거는. 그죠. 그럼 제가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왔는데 그럼 저거 학원 안 다녔네. 이러고. 정말 바뀌어야 돼요, 이제.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고 그 IB라는 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네네. 야, 그거 돈 엄청 드는 거 아니야? 사교육 아니야? 네. 학비. 아니에요. 공교육. 한 학교당 그게 1,000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 비용이. 학교당 본부에다가 그걸 낸대요. 1인당이 아니고 학교당. 학교당. 큰일 날 뻔했어. 학교당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채점 결과에 대한 테스트,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선택을 합니다. 나는 예. 지금까지와 같은 일반 교실을 그냥 계속 다닐 건가? 아니면 IB 클래스를 다닐 건가? 그거를 학생 선택해요. 같은 학교 내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예. 좋네요. 교사도 선택을 해요. 난 이 방식대로 가르칠 거다. 예, 나는 옛날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IB 방식으로 갈 거야. 힘들지만.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실험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수능인 거죠. 수능, 그리고 그 수능을 지키고자 하는 학부모. 근데 이제 약간 그 입학의 루트도 좀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수시, 예. 정시도 있고 예. 뭐 해외 대학교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럼 조금 이제 나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졸업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던가요? 그 선택을 하라고 하면 예. 기존에 이제 수능을 쳐야 하는 기존 정규 교육과 네. IB 방식 비중. 경북사대부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IB가. 여전히 힘든 거죠. 학생들한테도 힘든 거죠. 해보지 않은 길. 네. 학생들한테도 낯설고 교사들한테도 낯설고 그런 거죠.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내준다. 이거.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도 아이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그거 같네요. 그러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그 자녀를 싱가포르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가. 근데 거기는 수학 점수도 이게 수학을 풀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 틀려도 점수를 일부 준다는 거예요. 네. 이 시기나 과정이 맞으면 정답이 틀리더라도 단 몇 점이라도 준다는 거죠. 예. 거기서는 그게 당연하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다고요. 그 푸는 산식을 쓰라고 돼 있었고 예. 그거 일부 점수를 줬어요. 근데 최종 그게 답이 틀렸더라도. 수능에서는 그게 안 되죠. 수능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내 시험으로는 가능한데 예. 수능이란 시스템 안에서는 대입 시스템에서는 안 되고. 저희 때는 대입 시스템에서도 수학 문제 푸는 건 그랬었어요. 산식을 다 써야 됐었고. 예. 그게 뭐 옛날 이야기죠. 나 때는 근데 그렇죠. 뭐 이렇게 교수님이 수능 세대라고 보진 않을 겁니다. 1975년이니까 그야말로 뭐 50년 전 이야기인데 네네네.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획일화된. 근데 예. 사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생겼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조금 더 투영시키겠다 뭐 이런 처음에는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예. 그것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전화하죠. 찾아가고. 그럼요. 뭐 온갖 스캔들들이 다 생길걸요. 그거. 그래서 결국은 시험 잘 보는 기술. 토익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푸는 기술. 네. 정답 그렇죠. 찍는 기술. 그거 세계 최고죠. 또 논술학원도 많이 생기고. 예. 하지만 그거는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문제 푸는 기계가 빨리 되어야 더 나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졸업장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누구 봐야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옳은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면